고성희가 이혼하자라고 말하는 순간 박진석은 웃지도 않고 이렇게 잘라 말했는데요. 이혼은 안 해. 대신 내 인생을 멈출 거야. 박진석은 그날부터 고성희에게 재산을 빼앗는 게 아니라 쓸 수 없게 만드는 법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고 손을 대지도 않았고 그냥 딱 한 줄로 끝냈습니다. 너 나가. 고성희가 웃으며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나가면 이혼 서류부터 준비해. 박진석은 고성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고성희의 표정이 어떤지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였죠. 이혼은 안 해. 고성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뭐? 박진석은 물컵을 내려놓는 동작 하나도 느릿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는데요. 이혼하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잖아. 재산 분할이지. 고성희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26년을. 박진석이 말을 자릅니다. 26년 동안 날 속인 벌이야. 내가 원하는 걸 주는 방식으로 끝내지 않아. 고성희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아주 얇은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뭐 날 가둬. 내가 죄인이라도 돼. 박진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고성희를 봅니다. 그 표정이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가두는 건 쉽지. 근데 난 더 쉬운 걸 할 거야. 뭔데? 박진석이 아주 낮게 말합니다. 내 인생을 멈추는 거. 박진석은 조용한 공간에서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엔 고성의 이름이 찍힌 수십 개의 문서가 있고 재단이라는 글자가 반복됩니다. 박진석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합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합니다. 사람도 끊어. 상대가 묻습니다. 어떤 사람까지요? 박진석은 대답합니다. 돈줄, 인맥줄, 언론줄. 고성희가 숨쉬는 줄은 다 끊어. 상대가 망설입니다. 사모님이 반발하면. 박진석이 손을 멈추지 않고 말합니다. 반발하게 둬. 반발할수록 실수한다. 그 말이 너무 차갑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밀어붙여 실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법적 싸움에서 재산 분할을 막으려면 가장 좋은 건 상대가 스스로 폭발해 자멸할 명분을 만드는 거니까요.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그리고 이혼은 안 해. 상대가 놀라 묻습니다. 이혼을 안 하시면 사모님이 계속. 박진석이 비웃지도 않고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지. 현실은 추방이야. 그 한 줄로 모든 게 정리됩니다. 박진석은 이혼이라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순간 재산 분할이라는 전장이 생기니까요. 대신 고성희를 문 밖으로 내쫓고 문은 잠가버립니다. 고성희는 부인인데 빈손인 상태로 남습니다. 그게 박진석이 선택한 형벌이었습니다. 고성희는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웃습니다. 눈물도 함께 섞여 있어요. 분노와 공포가 함께 올라온 웃음입니다. 내가 현금을 왜 안 뽑아놨지? 고성희는 거울을 보다가 갑자기 거울을 손바닥으로 칩니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듭니다. 눈빛이 확 변합니다. 고성희는 늘 그랬어요. 무너졌다 싶으면 더 독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빈손이면 남의 손을 쓰면 되지. 고성희는 바로 영라의 사무실에 찾아갑니다. 엄마, 여긴 웬일로? 웬일? 너는 엄마가 반갑지도 않니? 그런 떨떠름한 표정은 뭐니? 영라가 당황해하자 고성희는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너만 도와주면 돼. 박영라가 긴장합니다. 뭘 도와요? 고성희가 숨도 안 쉬고 던집니다. 2억 마련해. 박영라가 얼어붙습니다. 뭐라고요? 고성희는 목소리를 낮춥니다. 그 낮은 목소리가 더 무섭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내 딸이다. 박영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엄마, 왜 2억이 필요해요?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고성희는 잠깐 침묵합니다. 그리고 아주 서늘하게 말합니다. 엄마가 다시 올라가려면 지금 당장 숨이 필요해. 박영라가 울먹입니다. 엄마, 그럼 난 어디서 2억을? 고성희는 망설임 없이 말합니다. 방법은 내가 찾아. 엄마는 내가 똑똑하게 자라길 원했고 넌 그렇게 자랐잖아. 이 말이 폭력입니다. 박영란은 엄마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 명령의 바닥에는 이런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다. 너는 내 편이어야 한다.
아니면 너도 버린다. 박영나가 겨우 말합니다. 엄마 나 무서워요. 고성이가 웃습니다. 무서워? 그럼 더 빨리 움직여. 고성이는 창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도시 불빛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박진석 내가 날 멈춰. 내가 멈추는 사람으로 보였나. 박진석은 혼자 있고 아주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의 조용함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진석은 책상 위에 고성이의 물건을 하나 놓습니다. 그 물건은 고성이가 자주 차고 다니던 장신구일 수도 있고 결혼 반지일 수도 있습니다. 박진석이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이혼을 해주면 넌 끝이 편하겠지. 박진석은 손끝으로 그 물건을 밀어버립니다. 난 너한테 편한 끝 안 줘. 그리고 박진석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내일 재단 이사회 열어. 상대가 묻습니다. 사모님 직무 관련 건입니까? 박진석은 단호합니다. 직무정지. 상대가 머뭇거립니다. 외부 시선이. 박진석이 딱 잘라 말합니다. 외부 시선은 내가 관리해. 이 한 줄이 박진석의 권력입니다. 그는 고성이를 돈에서 쫓아낼 뿐 아니라 사회에서 지워버리려 합니다. 고성이는 돈보다 더 무서운 존재 박탈을 당하죠. 고성이는 재단에서 직무해제 통보를 받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합니다. 고성이는 악을 쓰지 못해요. 여기서 악을 쓰면 품격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고성이는 웃습니다. 그 웃음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요. 당신들 오늘 기억해. 사람들은 피합니다. 고성이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내가 이렇게 끝나? 그 말이 질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선언에 가깝습니다. 끝내지 않겠다는 선언. 고성이는 박진석을 찾아옵니다. 이번엔 울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를 다듬어 칼로 만든 얼굴입니다. 당신이 사준 것들만 가져가야지. 내가 불린 재산까지 가져가고 그러냐? 박진석이 대답합니다. 내가 불린 재산? 박진석이 웃습니다. 조롱이 아니라 사실 확인입니다. 그 재산이 내 돈인지 내가 한 번만 들여다보면 너 끝이야. 고성이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내가 왜 내가 그럴 것 같아?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치 그래, 그 반응이 필요했다는 듯. 그 말, 녹음 잘해둘게. 고성이가 순간 멈춥니다. 뭐? 박진석은 서늘합니다. 너는 항상 마지막에. 자기 손에 피 묻히는 걸 모른 척으로 덮더라. 고성이가 숨을 들이켭니다. 박진석이 뭘 쥐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뭔가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고성이가 낮게 말합니다. 당신 나를 죽이려고? 박진석이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죽이는 게 아니야. 살게 해. 근데 내가 원하는 삶은 못 살게 할 뿐이지. 고성이는 돌아서다가 마지막으로 박진석을 향해 던집니다. 좋아. 그럼 나도 내가 가진 걸 꺼내야겠네. 박진석이 미세하게 눈을 찌푸립니다. 꺼내. 고성이가 웃습니다. 이번 웃음은 살아남는 사람의 웃음입니다. 당신이 나를 멈추겠다면 나도 당신을 멈출 수 있어. 박진석이 혼자 서류를 정리하는데요. 그의 손끝이 멈춥니다. 박진석이 아주 낮게 말합니다. 이혼은 안 해. 한 박자 쉬고 이어서 덧붙입니다. 내가 무너지는 걸 끝까지 보려고. 그때 박진석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는 영라. 박진석은 받지 않습니다. 대신 메시지 미리 보기가 잠깐 뜹니다. 엄마가 2억을. 박진석의 표정이 아주 잠깐 변합니다. 분노가 아니라 예상한 수순이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박진석이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그래. 이제 내가 실수할 차례야. 여기서 화면이 끊기면 시청자는 못 나갑니다. 고성이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실수가 누굴 먼저 죽일지 궁금해서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비리가 터지면 그 중심에 있던 재벌은 무너질 거라고요. 언론이 들이대고 정치가 흔들리고 주가가 떨어지고 가문은 분열될 거라고요. 그런데 박진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사건이 아니라 사건 이후라는 걸요. 고성의 수사 착수 소식이 퍼진 건 아주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신문 일면도 아니었고 속보 자막도 아니었습니다. 재단 자금 관련 참고인 조사.
아주 건조한 문장 하나였죠. 그런데 그 문장을 본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그냥 끝나지 않겠는데. 박진석은 그 기사를 사무실에서 혼자 읽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고 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언론에서 슬슬 움직입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인터뷰 요청이 몇 건 들어왔고요. 다 거절. 비서가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름이 같이 언급될 가능성도. 박진석이 바로 대답합니다. 언급되면 그건 관리 실패야. 그 말에 비서는 숨을 삼켰습니다. 박진석에게 이건 위기가 아니라 품질 관리였습니다. 그날 오전 박진석은 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묘하게 조용했는데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회의는 설명이 아니라 지시를 받는 자리라는 걸요. 박진석이 입을 엽니다. 고성이건. 회의실 공기가 더 가라앉습니다. 회사와 무관하다. 그 말은 선언이었습니다. 재단과 회사는 법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분리한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외부에서는 회장님 가족 문제로. 박진석이 말을 끊습니다. 그래서 더 명확히 할 겁니다. 박진석은 테이블 위를 한번 쓸어봅니다. 누구도 개인 감정으로 말하지 마세요. 가족 문제라는 표현도 쓰지 마. 임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톤으로? 박진석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시스템 문제.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개인의 일탈, 관리 시스템의 한계, 그리고 그에 대한 내부 감사. 박진석은 그 문장을 정확히 다시 말합니다. 개인 일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한 문장으로 회사의 공식 언어가 정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언론사 편집국에서는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박진석 회장, 이번 사건 어디까지 연관된 거야? 부인이라는데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엔. 그때 한 기자가 말합니다. 자료 좀 봐봐. 자금 흐름, 회사랑 연결 안 돼. 다른 기자가 고개를 듭니다. 이 정도면 준비된 느낌인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언론이 무엇을 물을지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답을 구조로 만들어놨습니다. 박진석은 점심 무렵 정치권 인사와 통화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번 건 언론이 더 파고들면. 박진석은 담담합니다. 파고들어도 괜찮습니다. 회장님, 제가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이미 다 드렸습니다. 상대가 묻습니다. 혹시 추가 요구가 나오면? 박진석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법의 영역입니다. 정치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이제 장면은 박진석의 집으로 이동합니다. 집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고성이가 살던 흔적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집니다. 박진석은 혼자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합니다. 그때 박영라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박진석은 받습니다. 말해. 박영라는 숨을 고릅니다. 엄마 조사받는다고 들었어요. 박진석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래.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박진석이 대답합니다. 괜찮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박진석은 이미 이 상황을 지나온 사람처럼 말합니다. 박영라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박진석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변합니다. 그 변화는 분노가 아니라 실망에 가까웠습니다. 영라야. 네. 너는 지금 엄마가 아니라 사건을 보고 있어야 해. 박영라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박진석이 덧붙입니다. 엄마는 선택했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거야. 이 말은 딸에게 하는 설명이면서 스스로에게 하는 확인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고성이가 조사실에 앉아 있습니다. 고성이는 아직도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조사관이 묻습니다. 자금 운용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이사회. 사인한 건 본인이십니다. 고성이는 입술을 깨뭅니다. 재단 운영을 위해. 조사관은 고개를 듭니다. 개인 계좌로 이동한 이유는요?
고성희는 말문이 막힙니다. 여기서 고성희는 깨닫습니다. 박진석이 준 건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구조라는 걸요. 같은 시간 박진석은 회사 로비를 지나갑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누군가는 속삭입니다. 회장님 진짜 대단하다. 이 상황에서도 회사는 흔들리지 않네. 박진석은 그 말을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듣지 않기로 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질서가 유지되는가였습니다. 이제 진짜 박진석 vs 세상입니다. 주주 미팅이 열립니다. 질문이 쏟아집니다. 이번 사건이 장기적으로 그룹에 미치는 영향은? 박진석은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없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입니다. 시스템은 개인보다 큽니다. 박진석은 차분히 이어갑니다. 우리는 이미 재단과 그룹의 분리 구조를 강화했고 외부 감사도 요청했습니다. 한 주주가 묻습니다. 회장님 가족 문제인데도.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더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 한 문장이 박진석의 철학입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서랍을 열고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젊은 시절의 고성희와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박진석은 잠깐 그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끝났어. 그 말은 사랑에 대한 말이 아니라 정산에 대한 말입니다. 마지막 장면. 뉴스 화면에 자막이 하나 뜹니다. 재단 전 이사장 고성희 횡령 혐의로 정식 입건. 박진석은 그 뉴스를 조용히 끕니다. 그리고 전화가 울립니다. 회장님, 시장 반응 안정적입니다. 박진석은 짧게 말합니다. 그래. 전화를 끊고 박진석은 창밖을 봅니다. 도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갑니다. 그게 박진석의 승리입니다.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것. 고성희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질 때까지도, 조사실 문이 닫힐 때까지도, 그리고 결국 교도소 철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도요. 잠깐만요. 고성희가 말했는데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사모님의 톤이었습니다. 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교도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고성희의 마지막 존재감을 지워버렸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그 순간 고성희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정말로 들어왔구나. 처음 며칠은 버텼습니다. 아니, 버틴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성희는 늘 그래왔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위치를 재정의하며 살아왔습니다. 여기서도 나는 다를 거야. 금방 나갈 거야. 박진석이 결국 정리해주겠지. 그 생각이 고성희를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는 고성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침 기상방송, 줄 서는 법, 밥 받는 순서, 화장실 이용 시간. 모든 게 고성희의 통제 밖에 있었습니다. 똑바로 서세요. 그 말이 날아올 때마다 고성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한테 이런 말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그 생각을 꺼내는 순간 주변에서 들려오는 다른 목소리들이 고성희를 다시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신참이야? 말 맞네. 여기선 다 똑같아. 다 똑같다. 그 말이 고성희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고성희가 처음으로 무너진 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이미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지였습니다. 고성희. 그 이름에는 사모님도 이사장도 회장 부인도 없었습니다. 그저 수용번호 옆에 붙은 이름이었죠. 고성희는 그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다들 나만 몰아가. 처음엔 작게 말했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동료 수용자가 쏘아붙였습니다. 아줌마, 조용히 좀 해. 그 한마디에 고성희의 눈이 돌아갔습니다. 아줌마. 고성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너 나 누군지 알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여기선 다 죄수야. 다들 전엔 뭐 좀 했대. 그 웃음 속에서 고성희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과거형이 됐다는 사실을. 시간이 흐르면서 고성희는 박진석을 더 자주 떠올립니다.
분노가 아니라 집착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이건 다 박진석 때문이다. 저 인간이 나를 여기로 보냈다. 고성희는 밤마다 상상합니다. 박진석이 찾아와서 말하는 장면을요.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 고성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끝이야. 나 혼자 죽지 않아. 하지만 현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도, 지인도, 재단 사람도, 심지어 박영라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고성희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딸은 와야지. 그래도 영란은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고성희의 정신도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신문 한 장이 고성희 앞에 놓였습니다. 다른 수용자가 던져준 겁니다. 이거 너 아니야? 신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 재단 이사장 고성애, 횡령 혐의로 1심 실형 선고. 고성희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한 글자가 고성희의 숨을 막았습니다. 아니야. 고성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때 누군가 말합니다. 이제 끝난 거지 뭐. 고성희는 그 말을 듣고 신문을 찢어버렸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소리를 질렀고 교도관이 달려왔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고성희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끝이야? 저 인간이 나한테 한 짓은 아무도 안 봤잖아.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고성희의 말은 이미 의미를 잃은 언어였거든요. 그날 이후 고성희는 점점 현실과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자꾸 박진석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말을 거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여기까지야. 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고성희는 귀를 막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하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안 해. 그 말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나만 여기에 있구나. 고성희는 웃기 시작합니다. 혼자서 이유 없이. 다른 수용자가 수군댑니다. 쟤 좀 이상해졌어. 원래 저런 애야? 고성희는 그 말을 들으며 자기 손을 내려다봅니다. 보석도 없고 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손. 내가 이렇게 될 사람이었나? 그 질문을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고성희가 완전히 무너진 건 어느 날 면회실에서였습니다. 유리 너머로 변호사가 앉아 있었는데요. 그 표정은 이미 끝을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항소는 어렵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고성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량 감형도 변호사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성희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남아 있었거든요. 박진석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 질문이 고성희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고성희는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밤, 발소리, 쇠창살 소리. 그 속에서 고성희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그 질문은 후회라기보다는 늦어버린 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성희는 중얼거립니다. 박진석, 넌 진짜 끝까지 했구나. 그 말은 저주가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이제 압니다. 박진석은 복수한 게 아니라 자기를 세상에서 정리했다는 걸.